1962년도에 실질적으로 핵전쟁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갔었거든요. 네. 그 당시 미국의 군부라든지 소련의 군부는 핵전쟁을 불사하려고 했었어요. 쿠바에 있던 카스트로는 소련을 계속 핵전쟁을 하라고 부추겼는데 마지막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이랑 프루쇼프가 마지막 협상을 했었죠. 네. 왜냐하면 네. 핵으로 해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미 이란은 핵 투발사인 탄도미사일이 이란 이스라엘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게 많이 있고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상태에서 이란이 농축 우라늄을 90%까지 올리게 되면 핵탄두로 가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이 굉장한 실존적 위험을 느꼈기 때문에 이번에 공격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는 수습할 수 없는 엄청난 피해가 오기 때문에 네. 그때 이후로 이렇게 핵 갖고 이렇게 좀 심각해져 본 거는 저도 좀 근래 들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란 혁명수비대장 또 참모총장 죽은 정황을 보면 이스라엘 정보당국의 힘 정말 무서운 수준인 건 맞는데요, 그죠? 근데 하나 궁금합니다. 그럼 왜 이 정도 정교함이면 이란의 최고 지도자를 겨냥하지는 않을까요? 상지대 소현철 교수 모시고 오늘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분쟁, 이란의 속사정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 질문 먼저 드릴까요? 이 정도면 예. 진짜로 어디 몇 층 몇 호에 있다를 알고 공습하더라고요. 예, 이런 예. 식으로 사살을 하던데 왜 최고 지도자는 겨냥하지 않는 겁니까? 아마 언론 보도에서 나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하메니를 암살하는 것을 반대했다는 기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미국이 갖고 있는 이란에 대한 트라우마를 좀 생각을 했습니다. 1979년도에 팔레비 국왕이 회교도 혁명으로 망명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갔다가 멕시코로 갔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팔레비 국왕이 미국으로 가지 않아요? 바로 미국 가지 않았고요. 네, 맨 처음에는 이집트로 갔다가 네. 멕시코로 갔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 가려고 이제 신청을 했었는데 그 당시 미국 국무부에서는 이란의 회교도 혁명이 워낙 민족주의 감정이 세기 때문에 팔레비 국왕을 망명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했었는데 그 당시 카터 대통령께서 팔레비 국왕을 뉴욕, 미국에 망명하는 걸 허락을 해줬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란 대학생들이 반미 운동이 불꽃같이 일어나가지고 11월 달에 미국 이란 대사관을 점령을 해가지고 점거를 해가지고 인질을 잡았습니다. 네. 네. 그리고 나서 미국에서 그 인질을 구출하기 위해서 1980년 초에 특수부대를 맞아요. 이란에 보냈는데 그 특수부대가 가다가 거의 다 추락을 해버렸습니다. 헬기 실패를 막 했습니다. 이렇게 예, 맞습니다. 추락하고 막 영화 예. 봤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카터 대통령이 그 당시 1980년에 미 대선에서 레이건 대통령한테 완패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미국에서 느꼈던 건 뭐냐면 그 당시 팔레비 국왕이 갖고 있는 실정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었고 굳이 팔레비 국왕 때문에 이란이 회교도 혁명이라 해서 반미 운동이 불꽃같이 이란에 일어났거든요. 사실은 이란은 중동에서 가장 친미적인 국가였었어요. 그럼요. 네. 예, 그리고 이스라엘이랑도 관계가 굉장히 좋았고요. 그래서 팔레비 국왕이 물러나면서 호메니 옹이 이스라엘을 신정 정치를 하게 되면서 그 당시 지금부터 한 46년간 미국과 이란이 사이가 안 좋았는데 굳이 하메니를 죽이는 게 이스라엘이 요청에 대해서 반대했던 거 뭐냐 그렇게 죽였을 경우에 하메니에 대한 또 추모식이 일어나면서 이게 네. 다시 또 반미 또 운동 반감이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하메니를 암살을 하는 게 별달리 좋지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안 했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사실 하메니가 지금 예전에 비해서는 국민의 지지가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이 1981년도에 이란의 대통령이 된 다음에 1989년도에 최고 종교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36년간 종교 지도자로서 실질적으로 이란의 최고 권력자였는데 최근에 나온 걸 보면은 후계자 지금 그분이 85이 넘으셨거든요. 근데 후계자를 아들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사실 이란이라는 나라가 이란 이슬람 공화국입니다. 그때 이제 회교도 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왕정을 폐지를 했거든요. 그리고 왕정이 폐지가 되니까 그 당시 아랍에 있는 왕정들이 엄청 겁을 많이 냈어요. 이 회교도 혁명이 사우디라든지 아랍 국가에 퍼질까 봐서 그래서 두려워했었는데 문제는 만약에 아들한테 주게 되면 이게 이슬람 회교도 혁명과
이 혁명 사상이랑 맞지 않는 거거든요. 왕정 안 한다고 해놓고. 예, 근데 아들한테 세습을 만약에 네. 준 건 결정된 건 아니지만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그거 자체가 이란 내에서 지지를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미국에서는 하메니를 제거하는 것보다 그대로 놔두는 게 그대로 두는 게 오히려 그 지금 상황을 더 개선시킬 수 있을 거로 봤기 때문에 저는 네. 하메니를 직접 죽이는 걸 미국에서 반대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설령 그렇게 됐으면 정말 진짜 전면전으로 가겠죠. 그리고 이제 뭐랄까 지금 어정쩡한 입장에 있는 다른 저 수니파의 뭐 사우디라든지 UAE라든지 이런 나라들도 아무래도 이제 미국 편만 이스라엘 뭐 미국 편만 들 수는 없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생긴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제가 네. 봤을 때는 중립적인 이란의 국민들이 하메니가 죽게 되면은 그분에 대한 추모로 인해서 다시 전면전이 될 수가 있고요. 참고로 지금 전쟁은 실제로 미사일이랑 비행기랑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전쟁사를 쭉 보면 항공전 갖고 끝내 이길 수는 없습니다. 결국 지상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네. 사실 지상전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중간에 이라크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라크 건너가야 결론은 되죠. 네. 지금 이게 뭐 미사일과 그다음에 비행기의 어떤 싸움인데 이 싸움으로는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미국에서는 일단은 그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게 저는 합리적인 결정이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라크 땅만 아니었으면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아무리 첨단 전쟁이라 해도 인구도 무시하지 못하잖아요. 인구가 뭐 이란은 1억이 넘을 거고 예, 한 이스라엘이 8,800만에서 9천만이니까 그 정도인가요? 이스라엘이 한 10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한 1,000만 됩니까? 예, 뭐 1,000만 네. 조금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네. 10배 정도 인력 그러니까 인구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실 인류 역사상 전쟁에서 인구가 10배가 많은데 이길 수는 없거든요. 지상전으로. 네. 그리고 또 이란 사람들은 아랍 사람들과 인종 자체가 틀립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이고요. 뭐 아리안족이죠. 종족적으로 보면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아랍과는 또 다르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결국은 지상전을 가지 않기 때문에 현재 이런 상태로 계속 가다가 결국은 저는 4차 중동 전쟁 때 그 당시 미국과 소련이 중재를 해가지고 이스라엘이랑 이집트가 전쟁을 휴전을 했었거든요. 뭐 결론은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아랍권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아랍에서 이란에서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 답도 안 합니다. 자기 자신들은 페르시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네,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더라고요. 네. 교수님 갖고 오신 자료 좀 볼까요? 저기 슬라이드 첫 번째 장을 보면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타격 예. 현황을 볼까요? 예, 일단은 나탄즈 이번에 뭐 사실을 제일 이란이 그 이스라엘이 공격했던 목적은 뭐냐면 이란의 핵 능력을 무력화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때렸던 게 고농축 우라늄을 만들고 있는 나탄즈를 지상 설비를 때렸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거 지금 왜 이스라엘이 그 이란에 대한 핵 위협을 느낀 게 뭐냐면은 그 농축 우라늄이 그 예전에 핵 협정 맺을 때는 3.67%였는데 이게 지금 60%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네.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추정한 건 60%의 고농축 우라늄에 408kg를 들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수주 또는 한두 달 내에 핵탄두가 9개를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이스라엘이 공격한 거는 실존적 위험을 분명히 느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핵탄두가 9개까지 만약에 한 두세 달 내에 완료가 되면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무기 핵심은 뭐냐면 핵탄두와 핵투발수단입니다. 미사일. 근데 예. 네. 근데 이미 이란은 핵투발수단인 탄도미사일이 이스라엘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게 많이 있고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상태에서 이란이 농축 우라늄을 90%까지 올리게 되면 핵탄두로 가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이 굉장한 실존적 위험을 느꼈기 때문에 이번에 공격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스파한에 있는 농축 우라늄에 대한 저장 시설은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파괴가 되면 네. 방사선 오염이 되기 때문에 나탄즈에 있는 그 지상에 있는 농축 우라늄 시설만 파괴를 했습니다. 근데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 시설만 파괴를 했고 해서 따로 떼어놓은 땅 속에 묻어놓은 농축 우라늄은 당연히 공격하지 않았고 이거 공격할 수 있는 문제가 커지는 거죠. 미사일 벙커버스터가 미국에서 주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거를 하지는 못한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지하에 있는 나탄즈나 포르도에 있는 지하에 있는 고농축 우라늄 만드는 원심 분리기가 아직 네. 살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완전히 지금 이란의 핵 능력이 무력화된 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언론에 나오는 거는 벙커버스터를 미국에서 주게 되면 네. 이쪽을 때리겠다라고 얘기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뉴욕타임즈 여기 보니까 뉴욕타임즈가 그런 기사를 냈네요. 그 이란 핵시설 파괴하기 위해서 벙커버스터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예. 그게 미국이 주질 않았기 때문에 현재 네. 이란에서는 이스라엘에서는 그 이란의 핵 능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지하 핵시설에 들어가 있는 거를 네. 무력화시키는 벙커버스터가 있지 않는 한은 이게 완전히 이스라엘이 원하는 대로 그 핵시설을 무력화시킬 수 없다. 그래서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마지막 기회다. 어차피 너희 핵 우라늄 농축 못할 거다. 그러니까 빨리 협상에 나오라고 네. 했던 부분도 이런 부분이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모사드를 보면서 참 놀라웠습니다. 역시 군사력과 첩보력이 두 개가 그거야 뭐. 네. 컴바인이 돼야 결국은 전쟁을 상당히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데 이번에 사실 그 모사드가 했던 게 뭐 핵 과학자라든지 혁명 수비대 지휘관을 죽인 것도 있지만은 저는 제일 봤을 때 그 미사일 투발 수단인 지대지 미사일과 지대공 미사일을 다 상당수 무력화를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스라엘 비행기가 자유롭게 갈 수 있던 것도 지대공 미사일 발사대를 상당수 많이 파괴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스라엘이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해서 지금 계속 폭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그다음에 지대지 미사일도 상당수 많이 파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란에서 이스라엘까지 갈 수 있는 탄도 미사일이 사실은 엊그저께 나온 거 보면 100에서 200개인데 제가 봤을 때 만약에 텔아비브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면 500개 정도는 쐈어야 되는데 네. 500개 이상을 못 쐈죠. 왜냐하면 그 발사대가 상당수 파괴됐기 때문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탄도미사일 실력이 좋았던 게 뭐 아직 언론에서는 확인을 못하고 저도 확인하지 못했지만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든지 초음속 미사일 아이언돔을 깰 수 있는 미사일을 분명히 이란이 갖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얼마인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게 가서 최근에 이스라엘에 있는 민간 정유시설이 파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란이 많은 게 무력화됐지만 그래도 탄도미사일을 여전히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쪽도 뭐 안전을 확보할 수는 없다는 거죠. 네. 그와 관련해서 뭐 정확한 정보는 없지만 전쟁이라는 게 뭐 정확한 정보가 있습니까? 그런데 뭐 우리 언론들도 이제 미사일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하지만 이스라엘이 얼마나 빨리 미사일이 소진될 것이냐. 반대로 이스라엘이야말로 아이언돔이 또 얼마나 빨리 소진될 것이냐. 미국은 또 그 바로 다 갖다 채워줘야 되는데 미국이라고 한없이 아이언돔 한 발이 뭐 2억인가 얼마 뭐 한없이 채워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죠. 그래서 뭐 만약에 더 장기화가 됐을 경우에는 4차 네. 중동 전쟁을 보면은 좀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는 게 처음에 4차 중동을 기습 공격했던 거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집트랑 시리아였습니다. 네. 그래서 초기에는 이스라엘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고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이 프랑스에서 기술을 받은 원자폭탄을 쓰려고 계획까지 중간에 했다가 나중에 미국에서 중간쯤에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대대적으로 이스라엘한테 공급해 주면서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역전하고 그다음에 휴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만약에 전쟁이 뭐 한 달 이상 장기화됐을 경우에는 아마도 미국에서 뭐 직접 뭐 개입보다는 상당수 많은 무기들이라든지 네. 군수품을 공급할 가능성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실시간 댓글에도 우리한테 날아오는 거 말고 우리가 대량으로 쏜 미사일이 가는 장면을 보면 멋있다는데 그 말은 맞는 말이죠. 근데 사실은 최근에 SNS나 이런 거 보면 그 현지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고 또 어떤 건 또 AI가 가공한 영상도 워낙 많아서 진위 여부도 확인 안 되는데 너무 뭐 드라마타이즈 된다고 할까요? 이게 뭐 남의 나라 전쟁이지만 이게 뭐 그냥 밤에 미사일 쫙 마치 불꽃놀이처럼 와서 이렇게 터지고 요격하고 하는 장면들이 우리한테 전쟁 사실은 사람 죽는 거잖아요. 예. 참. 그 이스라엘도 어디죠? 하이파인가요? 그 항구가 맞습니까? 예, 거기 맞습니다. 보면 정유 시설이 대대적으로 파괴된 거 보면 어쨌든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완전히 막아내지는 못하고 있다. 이건 분명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아이언돔이라는 게 100% 되는 것도 아닌데다가 중요한 거는 초음속 미사일이나 극초음속 미사일을 많이 쏘게 되면 제가 아까 500개 정도 쐈으면은 텔아비브도 어떻게 될지 몰랐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모사드가 그거를 상당수 많이 무력화시키면 100%다 지대지 미사일 발사대를 파괴하지 못한 거죠. 예, 그리고 뭐 2,000개인지 3,000개인지라고 봤을 때 만약 100개씩 쏜다면은 이란이 할 수 있는 거는 매일 100개씩 쏜다고 봤을 때
최대 한 달 정도가 지나게 되면 이라는 미사일을 다 소진하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네. 앞서 핵탄도 말씀하셨는데 북한은 뭐 훨씬 앞서가는 기술을 갖고 있는데 뭐 전문가분들이 이제 유일하게 남은 기술 하나가 이제 성층권 진입했다가 재진입하는 기술. 예. 그건 이제 왜냐하면 그런 기술은 지금 ICBM으로 대륙간 태평양 건너서 쏴야 되니까 하는 것이고 이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없잖아요. 한 500km, 1000km만 때리면 충분히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 MRBM까지는 이란이 다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스라엘 때리는 데는 크게 그러니까 탄두만 문제가 없고요. 붙이면은 뭐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개발을 완료를 했기 때문에 네. 뭐 지금 언론에서 아무도 컨펌을 해주지 있지 않지만은 극초음속 미사일이 뭐 여러 개가 가게 되면은 이스라엘도 분명하게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만에 하나 무슨 핵 공격이 있을 수 있는 것이냐. 근데 또 공교롭게 이스라엘도 핵을 갖고 있는 완성된 핵을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겠죠. 예, 뭐 사실은 핵은 절대 무기긴 하지만 또 사용할 수 없는 무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요즘 제가 이렇게 이스라엘과 이란뿐만 아니고 파키스탄이랑 인도를 봤을 때 네, 최근에 1962년도에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에 가장 어떤 핵에 대한 공포가 좀 많은 시점이 그러네요. 아닌가. 근데 많은 네. 분들이 둔감해지긴 했었는데 1962년도에 실질적으로 핵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갔었거든요. 네. 그 당시 미국의 군부라든지 소련의 군부는 핵 전쟁을 불사하려고 했었어요. 단추 예, 누르려고 누르기 서로 직전이었는데, 양쪽에서 예,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더 재밌었던 건 쿠바에 있던 카스트로는 소련을 계속 핵 전쟁을 하라고 부추겼는데 마지막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이랑 후르쇼프가 결국은 마지막 협상을 했었죠. 네, 왜냐하면 네. 핵으로 해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제 미국과 소련이 뭐 핵 제한이라든지 그런 군비 감축에 대한 논의가 나왔거든요. 결국은 두 나라가 핵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뭐 실제로는 수습할 수 없는 엄청난 피해가 오기 때문에 네. 그때 이후로 이렇게 핵 갖고 이렇게 좀 심각해져 본 거는 저도 좀 근래 들어 뭐 처음인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 양쪽의 분쟁 지역에서 다 또 핵을 갖고 있네요. 그죠? 예, 파키스탄하고 예, 맞습니다. 인도도요? 예. 저희가 교수님이 지도를 준비하셨는데요. 저기 인도 파키스탄 분쟁 지역도 좀 볼까요? 네. 다음 장표를 보겠습니다. 네. 예, 인도랑 파키스탄이 1998년도에 둘 다 핵실험을 했습니다. 뭐 수차례씩 핵실험을 98년도에. 예, 네, 그러고 네. 나서 99년도에 인도와 파키스탄이 카길에서 이 카시미르 쪽에서 전쟁을 했었습니다. 초기에는 파키스탄이 굉장히 유리했다가 나중에 인도 군이 이제 파키스탄 군대를 물리치면서 휴전이 들어갔었는데요. 이게 파키스탄이 왜 무섭냐면 파키스탄은 핵 교리가 뭐냐면은 비대칭 확전 전략입니다. 선제적으로 핵을 쓰려는 선제적인 핵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비대칭 확전 전략이라는 확전. 예, 네. 예. 그게 뭐냐면은 응징 보복 전략이 아니고 선제 공격을 하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파키스탄이 왜 비대칭 확정 전략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인도 대비해서 군사력이 8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파키스탄은 기본적으로 권력을 군부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 단추를 군부가 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인도와 전쟁했을 경우에 밀렸을 경우에는 군부가 자체적으로 핵 단추를 누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공세적인 핵 전략을 갖고 파키스탄 있습니다. 전략은 여차하면 우리는 먼저 누른다예요.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국제정치학계에서 나온 비대칭 확전 전략을 그 제3세계 국가 중에 가장 먼저 도입한 국가가 파키스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교리만 그런데 실제로 네. 쓰지는 못하지만 그 정도로 왜냐하면 좀 파키스탄이 좀 두려웠던 건 뭐냐면 군부가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간 통제를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쿠바 미사일 위기 때 소련의 군부라든지 미국 군부 합참은 쏠려고까지 했었어요. 왜냐하면 네, 군인들은 어쨌든 전쟁에 이기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근데 이제 민간 통제를 받았던 미군이라든지 그다음에 소련의 정치국의 지도를 받았던 소련 군부가 결국 전쟁을 못했는데 파키스탄은 군부가 그 핵지휘권을 갖고 있을 정도로 좀 공세적인 핵 전략이기 때문에 이번에 인도 파키스탄 전쟁도 상당히 저는 좀 우려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뭐 네. 4월 달에 뭐 아시겠지만은 그 이슬람 교도들이 이제 그 카슈미르에 있는 힌두 교도들을 이제 피습을 하면서 이게 문제가 뉴스 됐었죠. 보면 늘 카슈미르잖아요. 왜 저기서 싸워요?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인도가 독립했을 경우에 네. 카슈미르 지역 자체의 제후, 그러니까 왕은
그 힌두교를 믿었고요. 이 카슈미르 지역의 많은 국민들은 대부분 이슬람을 믿었습니다. 네. 근데 이 당시 이제 인도가 독립했을 경우에 여기서 서로 간에 카슈미르 지역 갖고 어디 쪽을 인도로 갈지 어디 쪽을 파키스탄 갈지 이거 갖고 네. 서로 분쟁이 뿐만 아니라 서로 양측 간에 서로 뭐 살해를 하면서 이게 엄청나게 유혈 사태가 벌어졌었거든요.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카슈미르 지역이 여기 파키스탄 지역이고 여기는 인도가 갖고 여기는 또 중국이 갖고 있습니다. 이 중국이 왜 갖고 있냐면 1962년도에 중인 전쟁 때 인도가 많이 밀리면서 이게 중국이 이 땅을 가져갔죠. 네. 그래서 이 지역이 상당히 분쟁 지역인데 항상 인도와 파키스탄 전쟁은 카슈미르 지역 갖고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도 사실 여기서 이제 그 이슬람 교도가 그 힌두 교도를 죽이면서 이제 전쟁이 뭐 무력 분쟁이 일어났고요. 뭐 전투기 서로 떨어뜨리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아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우리 이건- 관심 사실 큰 관심 없는 지역이라서 그렇지 우리로 따지면 만약에 저기 뭐 북한이나 중국 전투기 떨어뜨렸으면 이게 뭐 얼마나 맞습니다. 큰 일입니까 예, 이게. 예. 그래서 네. 이번에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가 2대가 막 격추했다, 3대가 격추했다는 거 어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 인도가 거예요? 갖고 있는 프랑스 라팔 전투기가 를 파키스탄이 뭐 처음에 네. 초기에 성공해서 사실은 많은 언론 볼 텐데 라팔이 떨어졌다. 네. 그래서 다쏘의 주식이 빠졌다. 여기만 그 프랑스 다쏘사가 만든 거거든요. 네. 주가 빠졌다는 얘기만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전쟁의 핵심 뭐냐면 인도가 파키스탄에 11개 기지를 박살을 냈고요. 네. 파키스탄의 공군의 뭐 상당수가 무력화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게 공습 과정에서 인도의 예, 예. 전투기 몇 대가 떨어졌군요. 예, 네. 그래서 사실 전투기 몇 대인데 사실 사람들은 세계 그래도 F-35 다음에 좋은 전투기 중에 라팔이 떨어졌다 거기만 관심을 가졌지 실제로 네. 전쟁 자체는 인도가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이겼는데요. 네. 이러면서 이게 사실은 뭐 핵전쟁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인도는 미국과 쿼드로 하면서 동맹 관계를 맺고 네. 있고요. 파키스탄은 중국과 뭐 협력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파키스탄이 썼던 전투기는 중국산 전투기고 그다음에 인도는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가 싸우면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 양상이 퍼질 수도 있었는데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 말로는 중재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중재를 했다고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항상 이 파키스탄 군부도 사실은 중국과도 가깝지만 미국 CIA도 관계가 굉장히 좋습니다. 예전에 뭐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일어날 때 미국이 또 그 파키스탄이랑 관계가 좋아서 많은 이용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기 때문에 그리고 파키스탄이 원래 이 98년도 핵실험하는데 미국한테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2001년도에 그 아프가니스탄 전쟁 하면서 미국이 그 제재를 풀어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인도 파키스탄은 항상 핵전쟁 위험이 상존해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같은 민족이긴 하지만 종교 네. 때문에 서로 유혈 분쟁이 워낙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최후에는 버튼을 누를 가능성이 높은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도야 뭐 저 지도를 보니까 뭐 인도 파키스탄이 비슷하게 사실 영토는 인도가 한 서너 배 클 겁니다. 그 인도는 또 내정이 안정돼 있잖아요. 근데 파키스탄은 뭐 아주 뭐 뉴스 보면 잘은 몰라도 그냥 뭐 정권 맨날 바뀌고 그런 것도 불안 요인 아니에요? 아까 군부가 단추를 쥐고 있다 그러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군사 쿠데타가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군부의 입김이 강하고요. 인도는 뭐 세계 최대 인구를 가진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인도 역시 제가 이제 분석해본 파키스탄보다 국방비를 한 8배 더 쓰기 때문에 네. 사실 파키스탄이 인도와 직접 부딪히면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제 핵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최후에는 인도한테 만약에 최대에 밀릴 경우는 핵을 쓰겠다는 카드를 들고 있었는데 네. 결국은 쓰기는 쉽지는 거의 어렵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핵을 가짐으로써 자기들이 이제 뭐 좀 뭐 안심한 마음을 가지려고 했던 뭐 네. 그런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4년 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제 그 5년 전에는 5년 전까지는 야, 지구상에서 거대한 뭐 국지전 빼고는 큰 전쟁은 없을 거야 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또 이스라엘이 설마 이란까지 치겠어? 말만 저러는 거야, 쟤들은. 예. 다 이렇게 뭐 그러다 지금 이제 점점 그 전쟁도 거의 뭐 커지고 있고요, 그죠? 교수님 오늘 갖고 오신 사례를 보면 또 핵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자꾸 현실화될 것 같은. 네.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기본적으로 들어가면 정치를 제대로 하면은 핵이 필요가 없죠. 그러겠죠. 네. 왜냐하면은 지금 이란도 그렇고 중동 국가
리비아에 있는 가다피가 핵을 가지려고 했다가 2000년대 중반에 핵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자스민 혁명이라면서 가다피가 죽었거든요. 근데 뭐 혹자들은 가다피가 핵이 없었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많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공교롭게도 가다피가 죽었을 때 김정일이가 2011년도에 그 이후에 바로 2달 있다 죽었거든요. 네. 그래서 핵이 있으면은 정권이 안정화될 거라고 하는 건 이건 독재자의 마음인 거고요. 사실 본질적으로는 정치를 제대로 잘하고 자식한테 세습 안 해주고 하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러니까요. 정치를 바로 안 하고 네. 모든 독재자들이 그걸 세습을 하려고 그러고 영구 독재를 하려다 보니까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저는 핵은 절대 반지이긴 하지만 쓸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핵 때문에 영원한 권력을 잡을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네, 페제스키안 대통령이 정말 전혀 그 서구 사회의 예상을 뚫고 선거로 당선됐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개혁 개방파고 예, 예. 그 전에 이란 특히 테헤란에서 젊은이들이 뛰쳐나와서 어떤 그 재정일치 사회 또 하메네이 물러가라고 이렇게 시위를 하는 좀 이 테헤란이라는 도시는 이 히잡 조금만 올렸어도 불과 몇 년 전에 이렇게 잡아가던 그런 곳이었는데 예. 한 10여 년 전으로 돌아가면 여성이 축구장도 못 들어가는 그런 나라였는데 지금은 여성들이 나와서 시위를 하고 자칫 뭐 물론 진압은 됐지만 그 상당히 그 개혁 개방에 대한 국민들의 마음이 우리 서구 사회에 알려졌단 말이에요. 예,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들에게 하메네이가 뭐 세습 뭐 이런 거 한다 그러면 안에서부터 무너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1953년도에 원래 이란의 민족주의 정권이 있었거든. 모사데크라고 있었는데 네. 그게 사실은 미국 CIA가 그 모사덱을 무너뜨리고 팔레비 국왕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53년도니까 대략 한 6년간 팔레비 국왕이 정권을 잡았는데 네. 사실 팔레비 국왕이 뭐 백색 혁명이라고 해가지고 많은 뭐 토지를 이제 뭐 나눠주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국유기업을 민간화하면서 많은 조치를 했지만 또 이분이 뭐를 잘못했냐면 권력을 잡기 위해서 비밀 경찰을 동원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 당시 이란에 있던 중산층이 분노를 한 거죠. 그리고 종교도 너무 뭐 이슬람 종교의 율법과 어긋나는 거를 워낙 많이 하니까 그 당시 이란의 중산층이라든지 대학생들은 반팔레비였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슬람교를 했던 호메니가 다시 혁명을 해서 그 이슬람 공화국이 된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왕정이 문제가 많으니까 이란 이슬람 공화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습하지 않고 네.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는다. 다만 신정 정치니까 종교 지도자가 있어 종교 지도자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 최고 실질적 권력자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중동에서 선거로 대통령 뽑는 거의 뭐 전무후무한 나라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제 요거 권력이 되자마자 1981년도에 이라크 사담 후세인이 이란에 전쟁을 했었죠. 근데 네. 그 뒷얘기는 뭐냐면 사담 후세인이 원래 수니파입니다. 근데 이라크의 다수 사람들 시아파 시아파죠. 사람들은요. 네. 예. 근데 이란처럼요. 그 당시 사담 후세인을 전쟁을 부추겼던 나라가 사실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미국이 지원을 해줬거든요. 네. 그래서 초기에는 이라크가 압도적으로 이란을 그냥 승리를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혁명의 열리를 가진 이란 사람들이 결국 8년 동안 전쟁하면서 거의 국경선까지 오면서 8년 만에 81년도에 시작해서 88년도에 전쟁이 끝났거든요. 그러면서 그 당시 사실 7년간의 이란 이라크 전쟁하면서 혁명의 열기가 이란에 굉장히 많았죠. 그러니까 79년도부터 뭐 지금 46년간 잡았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한 세대가 넘어간 보통 한 세대를 30년을 잡는데 이게 뭐 2010년까지 넘어갔어요. 이게 네.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이란 내에서도 이제 그런 어떤 억압적인 그런 어떤 정치 문화에 대한 젊은 사람들의 반발이 점점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팔레비 국왕 때 그 억압적 정치에 경험했던 분들이 점점 없어지면서 젊은 사람들이 우리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서 자유를 달라는 얘기가 많이 나온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라든지 서구가 제재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재가 결정적으로 효과를 보지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 정치를 제대로 못하면 제재를 없어도 무너지는 거고 제재가 있어도 정치를 제대로 한다면 그 나라가 무너지지 않죠. 그리고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전 세계에서
식량과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나라가 세 나라가 있습니다. 네. 뭐 아시다시피 미국과 러시아가 있는데 이란도 저도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간에 식량을 자급자족 수준까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란이 어떻게 이 보면은 나라는 식량과 기름도 많이 에너지, 나고 그렇죠. 석유랑 가스가 네 있고 번째인가 식량까지 산유국인가 예, 그러거든요. 네. 뭐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그냥 살려면 살 수가 있는데 9천만 가까운 인구 중에 이란도 굉장히 젊은이들이 많은 네. 젊은 나라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제 사실 뭐 SNS라는 게 얼마나 발전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란의 젊은이도 이제 갑갑한 거죠. 그리고 너무 이제 그 폐쇄적인 사회에 대한 그게 네.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란이 핵이 있다고 해가지고 뭐 사실 이기는 것보다는 정치를 잘하면 제가 봤을 때는 페르시아 후손인 그 이란이라는 나라 잠재력이 굉장히 큽니다. 네. 여성들도 그래 교육도 많이 받고 있고 과학 기술도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이란이 핵만 가지지 않는다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대단한 나라가 될 수가 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피지컬만 이란. 보면 가장 뭐 아름다운 뭐 외모로 따지면 가장 아름다운 민족 아닌가요? 인류 그렇죠. 민족 예, 중에 예. 눈빛이 가장- 그 눈동자 색깔이 정말 그 이란이라는 네. 나라가 아리안의 나라입니다. 네. 그 뭐 독일도 아리안족 아닙니까? 우리가 몽고와 같은 거듯이 그렇기 때문에 이 이란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한데 저는 핵은 절대 무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79년에 혁명 났잖아요. 예, 예. 그러면 지금 한 이란에서 60살 정도 되는 사람은 아빠는 말이야 19살 때까지는 그 해변에서 이란에 되게 아름다운 해변들 많다 그러더라고요. 과거 예. 거기서 이제 페르시아 우리가 아는 그 페르시아 문명들이 예, 예. 이제 거기서 이제 수영하고 그때 비키니 입고 이러다가 예. 외세에 지나치게 뭐 이렇게 굴종하고 부패한 정권, 왕정, 타도하자 해서 이제 이슬람 국가를 세운 거 아니에요. 예, 이슬람 공화국으로 세운 거죠. 이슬람 공화국을 세운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어제까지는 반바지 입던 여성들이 이제 뭐 눈만 내 보이면서 사는 게 36년이 됐잖아요. 46년이죠. 아, 46년이 됐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이렇게 영화 같은 그리고 나서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메네이가 그 오랜 집권 세월 동안 그래서 이제 뭐 국가가 좀 발전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 서방 세계의 경제 제재는 계속되고 핵에 매달려 있고 국민들이 안 지치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그 본인의 권력을 계속 오래 가졌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냥 좀 내려놓고 했으면 되는데 결국은 이란이라는 그 잠재력이 큰 나라가 핵 때문에 모든 게 발전을 못하는 건 좀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시아 안보회 원래 이 샹그리라 대화 이야기하려다가 워낙 지금 이란 이스라엘 상황이 심각해서 근데 뭐 아시아 안보회 샹그리라 대화 역시 뭐 같은 맥락에 있기 때문에 오늘 교수님께 지금부터 그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안 됐죠? 한 2, 3주밖에 안 됐죠? 싱가포르에서. 예, 5월 샹그리라 대화가 샹그리라 호텔에서 하기 때문에 샹그리라 대화라면서요? 예, 예. 네. 2002년도에 영국에 있는 국제전략문제소에서 네. 연구소에서 네. 이 싱가포르에 있는 샹글레라 호텔에서 이제 아시아 안보 회의를 했는데요. 이게 단순히 회의입니다. 미팅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도 오고 유럽 국가들도 오고 아시아 국가들도 옵니다. 근데 이번에 헤그세스가 와가지고 강력하게 얘기를 한 거죠. 중국을 견제하겠다. 우리는 인도 태평양 전략에 우리가 복귀를 했고 우리의 중국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기본적으로 중국은 현상을 변경하려는 현상 타파 국가고 우리는 중국을 견제해야겠다. 그래서 아시아 동맹국들한테 이제 그 나토처럼 GDP의 5%까지 국방비를 올려라라고 얘기 나왔었죠. 네. 그래서 이제 5%면은 뭐 우리나라가 지금 2.6% 7%니까 뭐 2배 이상 올리라는 얘기인데요. 사실 제가 다음 장 데이터를 네. 좀 보면 요겁니다.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을 보면 사실은 폴란드가 2%대에서 거의 2배, 4.2%까지 올라갔고요. 그다음 미국이 3.4%, 1조 달러인데 3.4%거든요. 사실 우리나라가 가장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2.6%로 아시아 동맹국 중에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근데 미국에서 5% 올리라는 건 뭐냐면 이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의 지금 국가 부채가 36조 달러입니다. 그래서 연간 국가 부채 이자만 1조 달러가 넘거든요. 국방비보다 더 많이 부채 네. 이자를 쓰기 네. 때문에 사실 저는 미국의 속내는 뭐냐. 우리가 더 이상 동맹국을 지원하기 어려우니 동맹국 알아서 너희가 국방비를 늘리라는 거죠. 근데 이 맥락에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도 군산복합체에 영향을 많이 받고 로비를 많이 받죠. 근데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전쟁을 저는 안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최대한 전쟁을 네, 네. 최후의 수단을 보겠다 네.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되면은 미국의 방산 그 국방 기업들이라든지 군산 복합체들이 물건을 못 파니까 그럼 아시아의 동맹국들이라는 나토 동맹국들이 국방비를 늘리게 되면 미국 말고 다른 지역에 무기를 팔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맥락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미국은 중국에 대한 봉쇄 정책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많은 부분들이 봉쇄 정책 되게 안 좋게 보더라고요. 마치 중국을 뭐 전쟁하려는 거 아니냐. 근데 이 봉쇄 정책은 1946년도에 미국에서 나오기 시작했는데 봉쇄 정책은 공격적인 군사 전략이 아니고 굉장히 방어적인 군사 전략입니다. 네. 그래서 상대방과 군비를 균형을 맞춰서 전쟁을 억제하겠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힘을 통한 평화라는 게 그냥 이 사람의 본인 생각이 아니라요. 이게 국제 정치학의 현실주의자들의 기본 생각이거든요. 힘을 통해서 세력 균형을 이뤄서 전쟁을 막겠다는 게 기본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인데 사실은 뭐 트럼프 대통령 바이든 때 러브 전쟁 일어나기 전만 해도 뭐 네. 대부분 국가들이 GDP보다 2% 언더였죠. 그리고 군대도 사실 저는 참 코미디 같았던 게 뭐냐면 가장 전쟁의 위험이 컸던 데가 대만인데 대만이 뭐 군대 의무 복무 제도를 뭐 거의 줄여 4개월밖에 근무 안 하는 이 정도로 저는 너무 놀래웠었어요. 대만에 자기가 중국에 대한 위협을 느끼는데 대만에 있는 그 정치권들이 오히려 의무 복무 제도를 늘리면 늘리거나 줄이면 안 되는데 4개월까지 줄였다가 최근에 딱 12개월까지 올리려고 하고 있었는데 이 정도로 사실은 평화 속에 너무나 많은 국가들이 국방비도 제대로 안 세고 군대도 대부분 다 뭐 쉽게 말하면 당나라 군대처럼 네. 하다 보니까 이러다가 이제 러우 전쟁 터지니까 폴란드를 비롯해서 이제 동유럽 국가들이 이제 국방비를 늘리면서 이제 군대를 강화시키고 있는데 저는 방금 말한 봉쇄 정책이라는 게 결국 미국이 뭐냐면 1946년도에 그 당시 미국의 외교관인 조지 캐넌이 만든 전략입니다. 결국 소련이 그 당시 스탈린이 그 어떤 회의에서 우리 다시 이제 2차 대전 끝났으니까 소련 사람들은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거라고 해서 많은 어떤 국가 예산이 사실은 민간에 갈 줄 아는데 스탈린이 그 당시 미국과의 냉전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스탈린이 그 당시 그걸 했었죠. 미국이 먼저 1945년도에 핵탄두를 핵 개발해가지고 일본을 때렸으니까 그렇죠. 네. 소련이 그 당시 1946년부터 엄청나게 핵 개발을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1949년도 8월 달에 소련이 핵을 개발했는데 핵 개발을 하고 미사일 개발하기 위해서 다시 국방비를 늘리려고 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련의 생각이 뭐냐. 그 당시 소련의 생각은 뭐냐. 독일까지 서도까지 공산화를 시키려고 했었어요. 소련이. 그걸 막기 위해서 미국이 소련을 막기 위해서 뭘 했냐. 봉쇄 정책을 해야겠다. 그래서 했던 게 뭐냐면은 나토를 만들고 그다음에 마샬 플랜을 해가지고 서유럽 국가들한테 대대적으로 경제 지원을 했었죠. 네. 네. 그리고 나가지고 1949년도에 나토가 출범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 전쟁 사실은 이 봉쇄 정책의 핵심은 유럽이었었어요. 아시아는 아니었죠. 네. 그래서 유럽에서는 사실은 전쟁이 안 일어났었어요. 근데 대리전이 이제 한국에서 이래서 한국 전쟁이 일어나면서 한국 전쟁이 냉전이 전 세계로 퍼지게 된 건데 재밌게도 봉쇄 정책을 했던 유럽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1991년도에 소련이 해체될 때까지 유럽은 상당히 안정적이었죠. 대신에 나머지 국지전이 뭐 한국 전쟁이 일어났고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미국이 쓰는 봉쇄 정책은 기본적으로 방어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뭐냐면 중국이 뭐 GDP 미국의 75%까지 갔다 최근에 65%까지 빠지긴 했지만 중국의 경제력이 무섭게 올라오니까 미국에서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봉쇄 정책을 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패권 차원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사실 중국이 뭐 미국의 군사적 공격을 할 그런 뭐 입장이 있거나 그런 계획이 있거나 그런 의도가 있거나 이런 게 드러난 건 없잖아요. 그때 상황하고 견주어 봤을 때는. 뭐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크게 보면 다 패권 전쟁이죠. 예, 뭐 네. 그렇긴 하지만은 이제 결국은 뭐냐면은 중국이 맞닿아 있는 국경선이 열 몇 개 국가일 겁니다. 그 정도 되겠죠. 예, 네. 근데 중국이랑 국경선 맞닿은 나라 치고 분쟁이 없는 나라가 없어요. 인도랑도 분쟁이 있죠. 당연히. 그다음에 소련하고 예전에는 베트남하고도 전쟁, 전쟁이 베트남도 있죠. 분쟁이 네.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 그런가 제가 이제 고민을 해봤어요. 왜 중국은 왜 그럴까? 그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중국은 전통 수천 년 동안 중화 사상이 있죠. 그러니까 중화 사상이라는 게 화이론. 그러니까 중국이
민족은 화이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오랑캐인데 네. 화이 사상에 대해 되고 화이 사상은 기본적으로 평등한 국제 질서가 아닙니다. 위계적인 국제 질서고요. 그래서 이 민족은 중국의 위계 질서에 복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조공과 책봉 전략이죠. 그러니까 중국 국민들은 그게 전통적으로 깔려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갖고 사드 갖고 있을 때도 그 당시 우리 한한령도 일어나고 했던 게 제가 뭐 중국이 나쁘다기보다는 중국은 기본적으로 사실은 나폴레옹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을 건드리지 말아라. 그래요. 중국이 네. 깨어나면 큰일 난다. 그 정도로 중국은 뭐 아편 전쟁이 일어나니까 세계 최강국이었죠. 그러다 네. 보니까 수천 년간 중국은 세계 최고이기 때문에 나머지 이민족 국가들은 중국한테 자발적으로 복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국제정치 질서라는 게 웨스트팔렌 조약 이후면서 주권 겉으로 물론 미국식 국제정치학도 힘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식 국제정치 핵심 뭐냐면 겉으로라도 주권 평등을 그 인정을 하는데 중국의 국제정치 사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두려움을 좀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원래 화평불기 할 줄 알았는데 도광량이 할 줄 알았는데 시진핑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후진타오식으로 아마 중국이 계속했더라면 어땠을까? 오히려 중국이 지금보다 훨씬 더 이 소프트 파워가 강해져서 네. 자발적으로 중국을 지지했을 텐데 이 실질적으로는 시진핑이 되면서 중국몽이라는 국가 전략을 내세우고 1대1로를 하면서 사실 중국이 여러 나라랑 많이 갈등을 많이 일으켰죠. 네. 그래서 중국의 외교를 전랑 외교라고 하죠. 그래서 굉장히 거칠게 중국을 외교를 했는데 늑대 외교. 예,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 시진핑 이후에 그 늑대 외교, 전랑 외교를 하면서 많은 국가들과 부딪혔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나라들이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최근에 이 중국의 항공모함이 3대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야오닝함이 네. 제2도련선까지 처음으로 진출해 이 근처까지 갔었죠. 그러다 보니까 야오닝함이 예, 항공모함이군요. 네. 원래는 제1도련선까지밖에 안 갔었는데 제2도련선까지 가면서 이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중국 해군력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 이제 이게 국제 정치의 구조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네. 그 도전국이 부상을 하고 이 도전국에 대해서 패권 국가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게 투키트 데스 함정이라고 하는데 그런 구조적인 이유 때문에 반드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지만 어찌 됐건 미국이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그 다음에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중국의 어떤 이런 약간 공격적인 행보에 대해서 두려움을 많이 느끼다 보니까 네. 사실은 이 남중국해, 동중국해에 대해서 중국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 국가들이 서로 지금 뭉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샹글릴라 대화에서도 미국, 호주, 일본, 필리핀이 4개 국가들이 회의를 하면서 우리 이 남중국해나 동중국해의 항행의 자유를 외치는 이유가 네. 그래서 그렇다는 거죠. 예. 다시 한번 화면 좀 더 키워 주실래요? 네. 1도련선과 2도련선은 어떤 의미인 거예요? 저희가 9단선은 알거든요. 9단선이라는 건 그 왜 자기들이 뭐 중국의 바다라고 주장하는 선인 거죠.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네. 1도련선, 2도선이 1980년도 초반에 네. 중국의 해군 참모총장이 만든 선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여기까지는 대만이고, 네. 그래서 여기까지만 이제 중국이 어떻게 보면은 군함이나 이런 게 갔었는데 네. 이 9단선을 가게 되면 결국은 뭐냐? 신형 대국 관계가 이런 얘기입니다. 시진핑이 무슨 얘기냐면 태평양은 넓고도 크다. 그래서 미국과 나눌 수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인 거죠. 그때 네. 이제 신형 대국 관계 얘기는 뭐냐면 태평양은 지금 사실은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 지면서 미국의 앞마당이거든요. 네. 근데 이 태평양을 중국도 일정 부분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교수님한테 갑자기 예. 그건 알겠어요. 중국이 자꾸 치고 나오잖아요. 예, 예. 그러면 저기 예를 들어 제2도련선쯤에 일본 동쪽의 태평양은 미군의 함정은 미군의 항공모함은 왜 올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이 오면 왜 침범이고 미국이 오면 침범이 아닙니까? 그게 이제 중국이 주장하는 논리죠. 뭐 맞는 얘기죠. 주권 평등의 원칙이나 항행의 자유를 보면 네. 중국이 여기까지 자로 재면 중국에 더 가까울 것 같은데요. 예, 미국 그렇죠. 영토보다. 예.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 이제 미국이 네. 나는 아니 우리나라나 일본이 주장하면 모르겠어. 근데 미국이 주장하면 네. 예, 뭐 그게 이제 중국 외교부가 주장하는 논리인 거죠. 그래서 신형 대국 관계라는 거를 중국이 내세운 것도 왜 너희만 태평양을 다 가지냐 미국이 네. 나누자라는 게 중국의 논리인 거죠.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샹글리아 회에서 저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또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저 대놓고 영어로는 어떤식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기사 보면 뭡니까 저 안미 경중이라고 우리 언론들이 갖다 붙인 건가요? 이게 예, 중국 그러니까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거 하지 말라고 대놓고 말했잖아요. 예, 예. 이렇게 말하면 우리로서는 참 전략적 일이 목성을 깨라. 어려워집니다. 미국 네. 편에 설던가 중국 편에 설던가 네.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게 미국이 안미 경중이라는 말로 좀 다른 표현은 디커플링 전략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과의 정치적 군사적인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고리까지 끊자라는 게 미국의 기본적인 생각인 거고요. 그래서 계속 지금 무역 분쟁이 일어나는 게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는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중국과의 교류도 중요하기 때문에 네. 계속 저희가 이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었는데 사실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우리나라가 무역 수지가 중국이랑 역전이 됐죠. 우리 중국과 무역 수지 적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보시면 아시겠죠. 중국이 어쨌든 간에 지난 2001년도 WTO 가입하면서 25년간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고 네. 사실 최근에 요즘 들으셔서 아시겠지만은 중국 BYD가 뭐 자동차를 폭탄 세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만약 중국과 우리가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한국의 전기차 시장은 다 중국이 다 가져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어쨌든 간에 이제는 중국과의 무역에 있어서 적자가 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중국과의 교류를 끊을 수 없겠지만 일단 중국이 사실은 우리가 만들고 있는 모든 제품을 중국이 다 만들고 있기 때문에 사실 현재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는 중국한테 초토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과의 교류는 하지만은 우리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워낙 공급 과잉 시설이 많기 때문에 현재 이 그냥 가격 경쟁을 하면 우리가 중국한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미 경중이라는 게 이제는 좀 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네. 예, 제가 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의 군함수가 네. 2020년에 역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25년도 미국에서 예측한 미국 의회 보고서 보면은 중국이 400대고 그 다음에 미국이 287대입니다. 그래서 2배 가까이인데. 예, 뭐 배 성능은 둘째치더라도 일단 물량수에서 이제 미국이 중국한테 많이 뒤처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 예,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미국이 지금 뭐냐면 함정 이번에 쌍글레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헤그세스가 우리의 동맹 국가가 함정을 수리하는 기술이 세계 최고다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미국이 지금 사실은 2024년도 295척에서 네. 30년대에 390척으로 EA 보고서에서 배를 올리려고 군함수를 올리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미국 군함이 노후화된 군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30년간 364척의 신규 구매를 해야 되고 매년 10척씩 신규 구매를 해야 되고요. 이거에 필요한 금액이 매년 한 385억 달러, 하나로 한 50조 돈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건조 능력이 중국의 2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서요. 예, 네. 그래서 미국이 이번에 샹글리아 대회에서 한국의 조선업이나 일본의 조선업을 주시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미국이 중국과의 태평양을 두고 미국이 여전히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발주를 해야 되는데 미국의 제조업이 붕괴되지 않았습니까? 실질적으로 미국이 제조업이 굉장히 많이 약화가 됐죠. 붕괴란 표현보다 막화가 많이 됐죠. 그래서 왜 약화가 됐느냐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는데 저는 신자유주의의 명암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소련이 해체된 다음에 클린턴 행정부가 신자유주의를 했죠. 뭐냐면 제조업은 아시아가 하고 미국은 서비스와 금융을 갖겠다. 근데 그 전략을 주도했던 사람이 골드만삭스의 제임스 루빈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주도했던 게 또 뭐냐면 중국을 WTO에 가입돼 가지고 중국이 WTO에 가입돼서 경제가 발전하면은 자유주의 민주주의 국가로 바뀔 거라는 그 쉽게 말하면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 갖고 정책을 펼쳤는데 결국 신자유주의 때문에 중국이 세계 2위 경제 국가로 도약을 했고요. 미국은 제조업이 사실 굉장히 약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 군함을 자체적으로 만들 수가 없는 수준이 되면서 한국 조선업에 러브콜을 오고 있는 이유가 그런 이유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샹글리아 회의에 우리 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기업들도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샹글리아 대화 그러면 뭐 장관들 뭐 이렇게 국방장관 이번에 뭐 중국에서는 안 왔지만 뭐 이런 굉장히 그 무거운 안보 토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들 만나서 우리 기업들이 이렇게 활로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있나 봐요. 아 이게 네. 제가 보니까 이 군함이라는 게 사실은 이렇게 미국이 우리한테 뭐 아까 50조 정도 매년 발주로 나온다면 한 네. 10%만 가져가도 5조거든요. 대놓고 우리한테 부탁한다고 예. 이야기하잖아요. 예, 네. 메인터넌스까지 수리까지 하게 되면 금액이 꽤 큰데요. 제가 우리나라 조선업이 2007년까지 엄청나게 좋다가 한 10년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선업이 사실은 덴마크의 머스크라든지 이런 선주사들이 좌지우지하는 건데 네. 이러다 보니까 업앤다운 사이클에 우리나라 조선업이 상당히 어렵고 뭐 아시겠지만 대우조선해양이 하나 오션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조선업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많이 겪었죠. 그래서 막 파산한 회사들도 많이 생겼고 근데 이 군함을 발주를 받고 수리를 받게 되면 이게 굉장히 고수익함입니다. 왜냐하면 군함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성능과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게 또 안정적인 우리 그 수주를 받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수익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미국 군함이라든지 우리가 수리를 하게 되면은 네. 우리나라 조선업의 기회가 될 수가 있고요. 저는 이게 사실은 조선업만 있는 게 좋은 것뿐만 아니고 이게 현재 지금 철강업도 중국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데 네. 미국이 누구 그 철강을 쓰겠습니까? 후판을 쓰겠습니까? 한국산 후판을 쓰겠죠. 중국산을 못 쓰게 하겠죠. 그러다 보면은 우리나라 철강 산업도 좋아지기 때문에 미국의 군함을 우리 쪽에서 발주를 받는다는 거는 현재 부울경 경제에 굉장히 안 좋은데 네. 이게 뭐 조선업 미국에서 10%만 주더라도 우리나라 조선업이라든지 그다음 부산이라든지 울산 이 부울경 경제에 큰 어떤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네, 그렇게 돼야죠. 네. 철강 우리가 관세 50%인가 맞았는데 그런 건 좀 빼주겠죠. 아, 네. 예, 그럴 가능성이 네. 뭐 어차피 근데 또 재밌는 게 어차피 배를 우리나라에서 만들게 되면 관세는 상관없죠. 예, 예. 아니 근데 그 뭐 수출하게 되면 네. 근데 군함이니까. 네, 네. 아마 그러니까 미국 이런 건 정부에서 빼주겠죠, 예, 설마. 예, 당연하죠. 네. 근데 관세 올리면 그만큼 또 미국에서 네. 비싸게 또 사야 되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예. 네. 아, 샹그릴라 회의에서 미국이 이렇게 우리한테 분명하게 지속적으로 사실은 뭐 트럼프 행정부에서만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오래전부터 이런 상황에서 앞서 우리가 이제 중국을 어떻게 새 정부가 어떻게 포지셔닝해야 할 것이냐 이거 정말 굉장히 고민거리인데 앞서 이야기하신 것 중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안보로 따지면 미국은 정말 우리가 전쟁 국가가 우리 한국전에 와서 피를 흘려준 나라잖아요. 뭐 예, 그걸 예. 떠나서라도. 네. 근데 중국도 지난 30년 동안 우리한테 엄청난 흑자를 남긴 나라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2년간 적자고 예, 예. 30년 동안 진짜 한국을 부자 나라로 만든 나라가 어디냐 하면 돈으로만 치면 중국이에요. 그렇습니다만 네. 사실은 또 중국 수출이 다 미국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의 무역 수지 흑자가 직접적으로는 중국 때문이지만 간접적으로는 그 우리의 부품이나 소재가 중국에 가서 중국에 만들어져서 미국으로 그렇죠. 갔기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약간 좀 그런 식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과 우리의 관계는 교류는 잘해야 되고 가급적이면은 부딪히지 않아야겠지만은 이미 중국이 공급가행의 제조 설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이거는 뭐 중국이 제조업이 뭐 우리나라 수준의 거의 90% 이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우리가 사실 이제는 불리해지죠. 근데 국가는 국가 이익에 충실해야 되지. 과거에 우리를 많이 벌어줬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과거를 생각하면 안 돼요. 현재 우리는 그 미국과 그다음에 제가 그다음에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미국과 러시아가 전략적 협력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북극해라든지 우주 쪽 개발을 갈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미국과 러시아가 협력하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 적극적으로 편승해야 되고 북극해 개발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중국과는 사이좋게 용중이라는 생각이죠. 친중이 아니고 용중으로 하면서 중국과도 잘 네. 하면서 지내야 되고 중국도 오히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한국과 관계를 예전에 사실 2016년부터 9년간 얼마나 우리한테 사드 좀, 이후에. 네. 그랬는데 얼마나 중국도 매몰차게 했습니까? 매몰차게 했는데 네. 중국도 그게 본인들한테 느껴야죠. 결국 중국도 하드 파워의 국가 전략보다는 소프트 파워 국가 전략을 중국도 가져가야 된다라고 네.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우리의 태도도 우리의 어떤 전략도 중요하지만 중국에 바라보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그 시각도 좀 변경된다. 전랑 외교라든지 네. 거친 외교보다는 한국을 소프트 파워로 중국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그게 중국 국제 정치학에 말하는 도덕적 현실주의거든요. 근데 중국은 도덕적 현실주의를 하지 않으니까
뭐 예를 들면 그 유교주의적 국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중국이 그걸 못 하는데 조금 시진핑 정부도 조금 소프트 파워를 가미한 대한 전략을 쳐야지 우리랑도 관계가 좋아지지 지금처럼 거칠게 한국을 몰아붙이게 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반중이 가장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상당 부분 중국의 전략외교도 영향이 있었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시진핑의 리더십이 아까 말씀하신 후진타오나 앞서서 뭐 덩샤오핑 같은 그 정도의 개혁 개방의 마인드만 있었어도 또 이렇게까지 왔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뭐 그렇죠. 20차 당대회 때 시진핑이 3년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원래 집단 지도 체제에서 10년만 하고 물러나는 거였는데 네, 제가 아까 이란 얘기도 했던 것도 다 그렇습니다. 영원한 권력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영원한 권력을 가지면서부터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 상지대학교 서현철 교수와 함께 샹글라 웨이 그 전에 이란 이라크 내부 특히 이란의 내부 정치 상황까지 살펴봤습니다. 그죠? 우리 실시간 댓글에 종교나 핵보다 더 강한 게 K 드라마여서 K 드라마가 전 세계에 퍼지면 곧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시대가 될 거라는 제가 댓글을 읽어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예, K 민주주의가 저희가 어쨌든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혁명을 거쳐면서 민주주의를 쟁취한 나라이기 때문에 네, 이런 우리 K 민주주의가 좀 다른 나라에 많이 전파돼서 네, 좀 제가 말한 대로 민주주의가 좀 더 제대로 확산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네. 오늘 교수님 말씀 중에 그 진짜 그동안 저희가 몰랐던 이야기들 많이 나왔는데 생각해 보니까 진짜 이란이 재정일치고 저 나라가 무슨 민주주의자였는데 그쪽 나라 중에 유일하게 선거로 대통령 뽑는 나라네. 또. 그렇습니다. 이란이라는 참. 나라가 예. 참 이해하기 힘든 게 많습니다. 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상지대학교 서현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